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가볼 거예요. 이제 DB를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을 거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생각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완전 기본적인 쿼리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팅이라는 말 자체가 목록을 보여줘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show databases라고 하는 명령어를 쿼리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us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죠. 실제로 코드를 실행을 시켜줘야,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야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리스팅. 자,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선택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있는 테이블들, 그 리스트들을 볼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tables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정도만 봤을 때에도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줘, 쇼, 테이블들을 보여줘, 여기서 들을, s, 이게 붙어서 이제 복수의 개념. 만약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다면 얘는 실행을 못하겠죠. 이런 명령어 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show를 사용했으면 복수로 리스팅을 하는 개념,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MySQL은 사용하겠다. 자, 그럼 특정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셨던 분들이 있다면 찾아보셨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키워드를. describe, other 테이블을 보더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db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도록 하죠. describe db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 d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해당 테이블의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field라고 되어 있는 거, type, 그리고 null, key, default, extra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다루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뭘 뜻하는지. 자, 첫 번째로 필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만 먼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필드, 얘네들은 컬럼을 의미해요. 컬럼. 자, 자바에서도 우리가 변수 가지고 필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자바에서 필드라고 표현하는 변수는 어떤 변수였어요? 우리가 아무 변수나 다 필드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이 필드에 해당하는 자바에서의 그 변수는 전역 변수를 의미합니다. 필드는 전역 변수를 의미해요. 그럼 지역 변수는 뭐라고 해요? 얘는 local variabl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나 이런 퀵픽스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를 보고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describe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그 필드는 컬럼에 해당한다. 타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과 유사한 개념이에요. DBMS, DB 데이터베이스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타입인데 라고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깐깐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항상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바에서 변수 만들 때 애초에 변수명 앞에다가 데이터 타입 지정하는 것처럼 DB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을 만들 때 애초에 해당 컬럼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에 어긋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도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 타입은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null, key, default, extra 이거는 좀 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describe 이 녀석은 우리가 풀로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DSC까지만 입력을 해도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함축적인 의미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DSC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use 테스트.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력한 이 이름이 키워드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백택을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백택을 넣는다고 해도 당연히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테이블 리스팅. 자, show tables. 자, 여기에는 테이블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네요.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기존에 A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를 해라. 자, drop. 존재한다면 삭제이기 때문에 drop 데이터베이스, 나 데이터베이스 지울 거야. 근데 아니야. 존재한다면 지울 거야 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한테는 있었으니까 문제없이 삭제가 된 거고요. 없었다고 해도 에러는 아니고 석세스와 워닝이 나왔겠죠. 자,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create a 데이터베이스 A1이라고 작성을 하면 간단하게 A1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다음 선택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use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됐나 확인하는 방법은 리스팅이죠.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을 해서 A1 데이터베이스가 잘 나오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 자, 테이블도 확인을 해달래요. show 테이블 쓰겠죠? 당연히 방금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안쪽에 테이블들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려고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이제 테이블 만드는 코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 타입을 실제로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테이블명을 정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테이블 못 만들어요. 이름 없이 뭔가를 만들 수는 없어요. 테이블명을 당연히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테이블에 필요한 컬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롭게 붙는 게 한 개 이상 필수예요. 우리가 물론 처음에 테이블을 만드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컬럼을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한 번에 모든 걸 이쁘게 딱 만들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미리 지레짐작을 통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컬럼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생길 거고 불필요한 컬럼이 생기기도 하고 추가돼야 되는 컬럼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 과정들을 할 때 테이블 자체를 지웠다가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충분히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테이블을 만들 때 초기에 만드는 그 시점에서는 무조건 한 개 이상의 컬럼이 필수해요. 이거 없이 컬럼을 아예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개 이상 필수다. 자, 그리고 해당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는 것까지가 완전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애초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주려면 알아야 되니까 타입 가지고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가 아니라 자, MySQL 데이터 타입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 그냥 볼까요? 여기서 보죠. 처음 숫자형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숫자형 안에는 정수, 고정소수, 부동소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날짜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문자형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 좀 보자면 자, 우리가 자바 처음 공부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캐릭터, 바이트, 쇼츠, 인트, 롱, 플로터블, 불린 이런 식으로 8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거 몇 개 없었죠. 기본 자료형 중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 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불린. 우리 캐릭터 같은 거 쓴 적 있나요? 바이트, 쇼츠 실제로 활용한 적 없죠 거의? 실제로 없는데 롱도 그렇고 플로터블도 이제 특별히 소수점 연산이 필요하거나 나누기 연산해서 나머지를 그냥 한 번에 구해내고 싶을 때 이럴 때 아니고서는 사실 더블 플롯도 잘 안 써요.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플롯은 더 안 쓰죠. 이거 왜 잘 안 써요? 자바 오랜만에 돌아가 본 겁니다. 이 플롯 타입을 안 쓰는 이유 애초에 초기화할 때 플롯 타입으로 A라는 변수 만들어 놓고 초기화를 할 때는 1.1을 넣었다.
이렇게 못 끝내잖아요, 코드. 이 뒤에 F 붙어야 되죠. 이렇게 초기화해야 하는 거였잖아요, 플럭. 이거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한 번쯤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은 안 되고 F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다룰 때 이제 플럭보다는 이제 더블을 주로 더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인트 불린 다음으로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불린 더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실제로 활용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정수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지만 우리가 실제로 쓸 거는 딱 여기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어요? 인트입니다. 인트. 여기에 보이는 인트라고 하는 이 타입을 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사용하면 안 돼, 사용하지 마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쓰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정수를 저장할 컬럼이라면 그냥 인트 타입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인트가 부 있는 수는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 부 없는 수는 0부터 한 42억 좀 넘게까지, 43억이 좀 안 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DBMS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MySQL 안쪽에는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제약사항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제약사항. 애초에 그 해당 컬럼한테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아예 걸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놓으면 해당 데이터 타입을 절대 어길 수 없듯이 그런 제약사항을 걸어 놓는 건데, 그 중에 음수 불가라고 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타입에 직접적으로 걸어 놓는 제약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음수 불가,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애초에 우리가 인트라는 타입을 사용을 했을 때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까지의 숫자를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정수 중에서. 근데 음수 불가라는 걸 넣어버리면 이 마이너스 부분이 양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2억 9천이니까 대충 한 43억이 조금 안 되는 수까지 커버를 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제약사항은 언제 쓰면 좋아요? 음수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넣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컬럼으로 사용했던 아이디들, 변수에서 사용했던 아이디, 게시글을 썼는데 마이너스 1번 글부터 쓰여질 거 아니잖아요. 0번 글부터 쓸 거 아니죠. 1부터 쓸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럴 때 음수 불가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조회수 같은 기능도 음수를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을 걸어서 쓰면 좋다. 그래서 정수 중에는 우리가 int만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밑에 있는 인티저는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인티저라고 써도 되고요. 인티러도 써도 되는데 우린 다 int라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정소수 유형이랑 부정소수 유형 이렇게 있는데, 데시멀, 뉴메릭, 그 다음 플롯 더블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웹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활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그때 찾아서 쓰세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굳이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웹에서 웹사이트를 쓰다가 웹사이트에 소수점으로 뭔가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이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얘는 소수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당연히 이런 소수 타입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를 어떻게 저장할까요? 분명히 소수라는, 우리는 이 실수 개념의 소수를 화면에 보여주려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를 가지려면 타입에 맞게끔 데이터를 넣어야 되니까 분명히 이 소수 타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안 쓰고도 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컬럼에다가 문자형 데이터 타입을 넣어 놓고요. 이 12.53이라는 수 자체, 이 점 찍혀 있는 이 녀석 그냥 이 자체를 문자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화면에 그릴 때 그냥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가 실제로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사용자는 결국 화면을 보는 거니까. 화면에서는 얘가 숫자다, 문자다 이렇게 뭔가 구별을 지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문자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연산을 해야 되고, 그 연산의 결과로서 어떠한 또 값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그냥 문자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제한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 다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자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하지 이런 타입은 잘 안 쓴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수업에서는 없었겠지만 저한테 기초 언어 들어보신 분들은 소수의 연산은 소수끼리의 연산은 정확도가 100%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뭐 0.1 더하기 0.2 했는데 이 결과가 0.3이랑 같냐? 이걸 물어보면은 자바에서 false가 나옵니다. 이거 true 안 나와요. 사람이 봤을 때는 무조건 true죠, 이거. 0.1 더하기 0.2면 0.3이 맞잖아요. 근데 자바는 false 나옵니다. 같지 않다라고 봐요. 이게 소수 연산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뭐 이건 자바만 그런 게 아니라 자바, 파이썬, 뭐 C, 뭐 자바스크립트 다 등등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 가지고는 웬만하면 연산을 잘 안 합니다. 이 덧셈 연산을. 정확한 값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뭐 고정소수고 부동소수고 해서 소수값을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방식에 있는데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거 다 통으로 넘어가고 정수에서 인트만 알면 됐었죠? 그럼 이제 날짜형 보겠습니다. 날짜형. 여기도 한 5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이 녀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셔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실제로 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고요. 알아야 되는 것도 한 가지예요. 뭐냐? 데이트 타임입니다. 나머지 이 녀석들은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날짜 데이터 우리 처음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또 얘기 이어지는 건데 날짜랑 시간이라는 데이터는요. 지금 이 시점을 지나버리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시간만 필요해 라고 생각해서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시간을 막 저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날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면서 데이터를 신뢰도를 높이면서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날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개발자가 직접 넣었다라는 건 무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진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초반에 드렸죠.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날짜와 시간을 같이 나타내는 타입인 데이트 타임을 사용해서 날짜와 시간을 저장을 할 거고요.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녀석을 필요에 따라 날짜만 혹은 시간만 혹은 날짜 중에서도 연도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따라서 이 전체 데이터를 잘라다가 쓸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녀석도 결국 연월일, 시분초를 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용할 때는 데이트 타임을 더 많이 활용을 해요. 얘를 뭐 아예 안 쓴다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바이트 차이도 좀 나고요. 여기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그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맞다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도 이걸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수업에서도 이걸 사용을 할 거고 근데 뭐 당연히 특수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끔 다른 타입을 써야겠지만 그거 그때 가서 찾아보면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머리 쭉 내려오면서 인트 하나 있고요. 인트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이 있어요. 좀 이렇게 이상해졌네요. 이렇게 2가지밖에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문자형을 볼게요. 문자형도 뭐가 되게 많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차. 다른 거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같이 문제 푸는 그 내용은 정답을 올려드리면 문제에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이 정답에는 쓰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차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차로 쓰세요, 그냥. 이게 나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캐릭터라는 이 녀석과 바차라는 이 녀석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 사이즈 차이가 있고요. 이게 뭐 정확하게 한글 같은 경우는 뭐 한 칸이라는 이 크기가 하나라는 1이라는 이 크기가 한 글자를 의미하진 않아요. 한글은. 근데 뭐 알파벳 같은 경우는 거의 일치하는 개념이긴 한데
이 크기가 255까지밖에 안 되는데 얘는 65,535까지 돼요. 얘가 훨씬 더 길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걸 사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크기 말고도 차이가 얘는 고정 길이라고 나오고 있고 얘는 가변 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스트링 가지고 문자 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결국에 문자 배열이었기 때문에 문자 열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A, B, C, D라는 네 글자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네 칸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자바에서 이렇게 쓰는 이 개념을 그냥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네 칸으로 글자를 쓸 거야 라고 크기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네 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ABCD라고 네 글자를 다 넣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 글자밖에 안 넣겠대요. 그럼 나머지 두 칸은 쓸모가 없어지죠. 자, 이럴 때 캐릭터 고정 길이는 애초에 우리가 정한 길이대로 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뒤에 실제로 값이 들어있지 않아도 이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가변 길이라고 하고 있는 이 바차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크기를 정해놨더라도 이만큼을 안 쓰면 이 부분을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다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 녀석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차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타입들이 DBMS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실제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영역은 거의 일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위에서 int라고 했죠? 정수형 타입을 오라클에서는 얘가 넘버입니다. 넘버. 옛날에 넘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 쓸 거면은 이 넘버라는 타입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만 조금씩 달라요. 그것처럼 이 바차도 오라클이 바차2입니다. 오라클은 바차도 그냥 바차가 있고요. 바차2가 있어요. 오라클은 바차2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DBMS마다 종류가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검색을 하시면서 의미에 부합하는 녀석을 찾아 쓰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MySQL이니까 MySQL 거 검색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 바차 하나 아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알면 그나마 조금 좋은 거 텍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수업에서 활용을 할 건데 자, 이 텍스트라는 녀석은 길이가 자 보세요. 바차라는 애랑 텍스트라는 애의 설명을 둘 다 한번 읽어보세요. 가변 길이를 가지는 문자열 저장 그리고 후행 공백을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가변 길이를 가지는 문자열을 저장한다. 비슷하죠? 사실 말하고 있는 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차가 크기가 이 정도까지 있지만 사실 바차는 이 정도 크기로 지정해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맥시멈인데 맥시멈까지 절대 안 씁니다. 우리는 보통 바차는 몇백 혹은 몇십 혹은 몇천 정도에서 뭐 끝나요.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만 단위로 가지도 않아요. 근데 텍스트는 애초에 크기를 따로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큰 문자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 둘이 결국에는 같은 사이즈니까 그럼 바차 이만큼 크기 지정해서 쓰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바차로 65,535에 해당하는 문자를 저장하는 방식과 텍스트로 저장을 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바차보다 얘가 효율이 좋아요. 이만큼 저장을 한다라고 치면 근데 이것보다 뭐 몇백 글자만 몇백이라고 하는 크기만 지정을 해놓고 그만큼만 쓸 거야 텍스트로 해놓고 몇백이라는 글자만 쓸 거야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얘가 효율이 좋아요. 딱 이 정도로만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텍스트를 써야 되는 시점은 예를 들어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하는데 이제 body라고 했던 그 부분 내용을 적는 부분은 사용자가 글을 얼마나 길게 쓸지 몰라요. 그죠? 내용에다가 뭐 글자 수를 한 3,000글자라고 제한을 걸어놓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얼마를 쓰는지 간에 우리는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 텍스트라는 타입을 사용해도 좋다. 근데 뭐 글 제목이라던가 아니면 로그인 아이디라던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짧은 애들이 들어올 게 기정사실된 부분들은 텍스트를 쓰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차, 텍스트, 위에서 int, 그리고 데이트 타임 이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되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아티클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타이틀과 바디는 이제 이 아티클 테이블 안에 들어갈 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제가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도 create 사용을 했었죠. create 테이블, 나는 테이블을 만들 거야. 근데 이름이 뭐냐? 아티클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소문자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설정에서 로어케이스 이런 설정 했었죠. 자, 그거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도 대문자로 테이블 이름이 저장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 그냥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다. 자, 그래서 테이블을 만드는 기본적인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 세미콜론 찍어줍니다. 이렇게 소괄호 안쪽에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컬럼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거는 당연히 그냥 이렇게 붙었다고 해서 만들 수 없어, 이거 잘못된 문법이야 는 아니겠죠. 당연히 가능한 건데 우리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타이틀은 문제가 없지만 바디를 보면 키워드로 변경이 됐죠. 이럴 때 그냥 순수한 이름으로서 활용할 거야. 백틱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 뒤에는 컴마를 하나 찍었는데 바디 뒤에는 제가 컴마를 찍지 않았어요. 여기에 컴마를 찍게 되면은 그 뒤에 컬럼이 또 있을 거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컬럼이 없으면 컬럼 마지막에는 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아직 안 했으니까요. 데이터 타입도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컬럼명 적어주고 그 뒤에 띄어쓰기 한번 해준 다음에 이 부분에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괄호 열고 숫자를 넣는 건 해당 타입의 크기까지 지정을 하는 건데, 크기를 지정하는 타입은 이렇게 지정해서 넣으시면 되고,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 텍스트 같은 녀석은 그냥 괄호 없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를 블럭을 씌워놓고 실행을 시켜주면 성공했죠? 테이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팅과 구조 확인이라고 했으니까 show tables, 아티클 테이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조 확인 DSC 아티클, 그러면 우리가 만든 그 필드의 컬럼이었죠? 타이틀과 바디 잘 들어와 있고, 데이터 타입에는 우리가 만든 대로 가차와 텍스트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뒤는 아직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나중에 얘기 나올 때 하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신 이 명령어 이런 것들은 이제 DDL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DDL, 제가 아까 처음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하는 뭐 정의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보다 상위 개념의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명령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아직까지 데이터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들만 건드렸습니다. 그 공간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안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안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폴더고요. 그 폴더 안쪽에 있는 폴더가 테이블이에요. 그 폴더 안쪽에 있는 파일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DDL밖에 안 썼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추가하고 이제 데이터를 건드리는 이 과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DML에 대한 명령어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자, DDL 상당히 직관적인 명령어들이 많았어요. 근데 DML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데이터를 하나 추가한다라고 하고 있죠.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create가 아니라 insert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사용을 해요. 얘는 삽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데이터 한 줄을 삽입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insert into, 어디 안에, 데이터를 좀 어디 안에 삽입을 할 거야 라고 의미를 보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나는 아티클 테이블 안쪽에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고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set,
아티클 테이블 안쪽에 데이터를 추가 삽입을 할 건데 어떻게 삽입을 할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내가 이렇게 세팅할 건데 이 세팅한 대로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set 뒤에 이제 내가 넣을 컬럼 불러와 주고요. 이건 변수에 이제 값 넣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title이라는 컬럼에 제목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컬럼 하나 끝났으면 컴마 찍어주시고, body라는 컬럼에 내용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insert 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문자열을 작업하는데 제가 홀다운표를 찍었습니다. 자, 쌍따옴표를 찍어도 당연히 문제가 없어 보이죠? 실제로 저장하는데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DB 쪽에서는 문자를 다룰 때 홀다운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다 이렇게 쓰고요. 다 모든 DBMS가 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홀다운표로 다루게 됩니다. 쌍따옴표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쿼리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뭔가 잘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성공을 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추가한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조회하래요. 데이터를 조회하는 쿼리는 select라고 합니다. select는 우리가 단어 의미적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를 선택하고 고르는 형태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아티클 테이블 안에 넣은 데이터를 내가 선택해서 볼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lect라는 키워드 적어준 뒤에 자, 제가 에스터리스크를 하나 찍을 거예요. 이 별이라는 표시는 이제 에스터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녀석을 찍어주고 자, from article이라고 적을 겁니다. 자, 이 한 줄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자, 나는 꺼내올 거야. 선택해서 볼 거야. 뭐를? 전체를. 어디에 있는? 아티클 안에 있는 전체를 볼 거야. 아티클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insert문 그리고 데이터를 조회하는 select문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스터리스크 모든 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타이틀과 바디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타이틀만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타이틀만 적어주게 된다면 타이틀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또 조회를 할 건데 이번에는 타이틀과 바디 둘 다 가져와서 보여달래요. 타이틀, 바디 이렇게 둘 다 가져와서 보겠다 라고 하면 둘 다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 형태는 사실 에스터리스크를 찍었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랑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가 지금 완전히 똑같은데 그러면 이 쿼리나 동일한 쿼리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컬럼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둘 다 썼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 뿐이고요. 이렇게 컬럼을 지정하는 것과 에스터리스크를 쓰는 거는 좀 다릅니다.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서 데이터 조회를 또 하는데 이번에는 바디랑 타이틀이래요. 결과적으로 둘 다 가져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바뀐 순서대로 적어주게 되면 이번에는 바뀐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타이틀도 나왔고 바디도 나왔으니까 이 녀석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나온 결과랑 이렇게 나온 결과는 같은 결과일까요? 얘는 특정 상황에서는 아예 다른 결과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결과라고 보셔도 돼요. 물론 다르죠. 순서가 다르니까 다른 건 맞는데 왜 같은 결과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DBMS만 가지고 뭔가를 개발하진 않아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얘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고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항상 이 DBMS라는 녀석과 언어를 합쳐서 뭐 자바가 됐든 C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언어를 합쳐서 같이 사용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DBMS에 있는 이 데이터,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 정보를 언어 쪽으로 넘기고요. 언어 쪽에서 저 데이터를 화면에 나타내는 방식으로 보통 처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물리적인 데이터를 언어 쪽으로 넘길 때 이렇게 넘기나 데이터는 매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 없다,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생각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다른 데이터가 맞지만요. 근데 제가 이제 특수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완전히 다른 데이터다라고 했는데 언어 쪽으로 가져왔을 때 이쪽에서 바로 뭔가 어떠한 파일에 옮기는 연산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얘가 찍혀 나오는 이 순서 그리고 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옵니다. 이거는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시려면 아직 좀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에스터리스크를 써보라고 하네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보던 거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하나 또 추가하라고 하네요. 위에 있는 인설트문을 제가 가져와서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쿼리문 직접 타이핑해보는 연습도 좋지만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이 SQL 쿼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의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재활용 많이 하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사용하는 문법이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난다. 인서트 인트라고 써야 되는데 자꾸 인트를 빼먹는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구글에 치세요. MySQL 인서트 문 이러면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알아서 익숙해져요. 이거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제목과 내용 하나 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를 하라고 하니까 또 조회를 해 줄 거고요. 자, 이번에 추가를 해서 봤는데 어떤 게 2번 게시물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게시물에 번호를 매겼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목도 내용도 같으면은 이제 누가 더 먼저 쓰인 글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 결과 보고서 알 방법이 있어요? 누가 먼저 쓰였는지? 이것만 보고는 모르죠. 근데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위로 쌓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쌓일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조금 더 뒤에 쓰여졌겠다라고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 들어맞는 개념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2번 게시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테이블 구조를 수정해보자. id라는 컬럼을 추가하자. 고유식별 값으로 쓸 수 있는 컬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하나 뚫어놓자. 그리고 그렇게 뚫어놓은 공간에 값을 저장함으로써 이제 1번 게시물과 2번 게시물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DBMS를 이미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초반 부분은 상당히 쉽고 가뿐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